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2월 17일입니다. 뉴스바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메뉴들 살펴볼까요? 철도 파업이 지하철 파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 공안대책회의가 열리고 철도 노조 파업 지도부 10명에 대해 검거령이 떨어졌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대립 속에 철도 파업이 9일째를 맞으며 최장기 철도 파업의 기록을 바꾸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코레일 사장을 지냈던 이철 전 의원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조용기 목사를 지키려는 조 목사 측의 반격이 성과를 거둘지 아니면 마지막 저항으로 끝나버릴지 주목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일보가 연일 의혹에 근거가 없다는 주장으로 지면을 채우고 있는가 하면 오늘 밤 MBC PD수첩이 조용기 목사의 비리와 불륜 의혹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어제 조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 등 1000여 명이 MBC 앞에서 방송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조 목사 비리를 주장해온 하상욱 장로 만나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청년 비례대표인 김상민 의원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이 당 지도부의 속내를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청년 비례대표를 가리켜 한 말에서 찾아냈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탄생 500주년, 책마루가 내놓은 세번역 군주론. 군주의 능력과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범죄로 군주가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충고를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서울대 신철희 박사가 새로 번역한 책마루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책마루 출판.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겨레 신문에 중요한 기사가 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정부가 코레일과 함께 지난 7월에 철도산업 발전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적자 노선 운영 포기에 대해서 원론적 합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전형적인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한겨레가 입수한 워크숍 결과 보고 문건을 보면 정부와 코레일은 적자 노선 운영 포기에 원론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코레일이 기존 문건에서 언급해온 민간 개방 대상 노선이 경의선, 일산선, 경전선, 정선선, 경북선, 진해선, 동해남부선, 교외선 이렇게 8곳입니다.
수서발 KTX 운영업체 분리 같은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뭐 기관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노출됐지만은 적자 노선을 감축하고 운영을 포기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일치한 것입니다. 아니 그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간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민영화하겠다는 겁니다. 철도 민영화 없다더니. 예. 물론 KTX 노선에 대한 민영화는 아닙니다만은 적자 노선 손뗀다. 이거는 결국 전체 철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란 것이 철도 노조의 그간 입장이었습니다. 네. 자, 현재 그 코레일의 그 여객철도, 그러니까 화물철도가 아닌 여객철도 운영 가운데서 흑자를 내는 노선은요, KTX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흑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코레일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운영 포기 노선을 어느 정도 추려 놓았습니다. 그 추려 놓은 것이 이번 문건에서 드러난 셈인데요. 누적된 적자 탓에 코레일이 철도 운영을 포기하고 이 구간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민간 업체가 적자 노선을 인수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채산성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금을 깎겠죠. 그렇죠. 적자 노선. 요금을 높이겠죠. 네. 적자 노선을 또 왔는데 뭐 무슨 기업이 말이죠. 뭐 사회 공헌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인수합니까? 돈 벌려고 인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요금을 올리겠죠. 네. 요금 인상 과정은 불가피합니다. 자, 한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적자 노선 포기? 이건 민간 참여로 이어지고 이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소비자에게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전형적인 민영화 수순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1면과 3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좀 편집이 조금 아쉬운 것이요. 예. 제가 1면 기사를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예. 적자 노선 손떼기로 합의했다. 예.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예. 우리 김영민 PD 설명을 들으면 예. 명쾌한데요. 3면의 제목을 예. 오히려 1면에 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코레일은요, 이 KTX에서 번 돈으로 이런 적자 노선을 운영합니다. 적자 노선을 운영한다는 게 뭡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어떤 발 역할을 철도가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자 노선 이어서 그럼 다 없애버리면은 그분들은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 노선에 대해서 KTX에서 돈 번 것을 갖다 투여를 하는 것. 이것은 철도 공사가 해야 할 공익적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 돈이 하도 안 되니 이걸 민간에다 그냥 넘기겠다. 그걸 받아듣는 민간은 당연히 요금을 올리는 것이고요. 이 민영화의 모든 폐해가 고스란히 결국에는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공개념이 약한 권력은 네. 민영화를 무슨 아주 보물단지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부패한 권력은 모든 것을 민영화하려 한다라는 노암 촘스키 교수의 말도 있었죠. 진짜 보물단지인가 봐요. 자, 며칠 전 말이죠. 12월 11일자 한겨레 세상 읽기 칼럼을 보면은 정정훈 변호사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와 무관한 것이냐는 부분을 살펴보자. 논쟁은 주로 수서발 KTX 자회사가 민영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철도 민영화의 우회로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이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민영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철도 노조 등이 우려하는 것은 KTX 사업의 분할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된 철도공사가 적자를 보존할 수 없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같은 이런 지역 적자 노선과 화물 운송 부분을 민간에 개방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산업 민영화의 마중물이라는 비판은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짚었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 그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분할을 시켜버립니다. 예. 코레일 본사의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하죠. 지금은 KTX 수익을 100% 철도공사가 다 코레일이 다 먹는데. 네, 설립하느라 돈 들어가고. 예. 또 수익을 가져오지 못해서 또 손해를 보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적자 노선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요. 예. 또 경영이 더 악화되면 잘라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회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수소발 KTX 민영화 안 한다지 않느냐 예. 믿어라. 예. 안 한다는데 왜 파업이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이 정략적 이유 때문에. 아니 좀 저는 사고 체계와 네. 그 논리 수준이 예. 정말 심각하게 의심스러워요. 예. 자, 한국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적자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수소발 KTX를 왜 자회사를 만들어 거기다가 운영을 맡기느냐. 지금처럼 코레일이 그냥 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든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든 다 그냥 이렇게 코레일이 맞는 것이 코레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굳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수익을 왜 나누려 하느냐. 이게 지금 철도노조의 문제제기입니다. 자, 철도노조의 주장을 오늘 한국일보가 일면에서 자세히 싣고 있는데요. 자, 수서발 KTX 자회사, 이 자회사와 코레일이 서울역에서 출발시키는 KTX 노선의 80% 이상이 공유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쟁을 한다면요, 이 노선이 다른 이런 측면에서의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공익에 부합하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시면은 어떤 노선으로 해서 특정 목적지까지 가십니다. 근데 네. 이쪽에 오시면은 또 다른 경로로 해서 저쪽 목적지까지 갑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아니 노선의 80%가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서울역에서요 평택까지 그 노선하고 또 수서에서 평택까지 그 사이만 다를 뿐이지 평택서부터 부산, 대구, 광주 가는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 아니 굳이 이럴 거면 왜 경쟁 체제를 도입하느냐? 이게 바로 철도 노조의 지적입니다. 자, 경인선을 지금 서울 메트로와 그리고 코레일 전동차가 나란히 달리지만 누가 회사를 구분해서 지하철을 탑니까? 이거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개곤연구위원회 지적인데요. 자, 이 코레일의 적자 상황을 고려한다면 또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여러모로 무슨 흑막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코레일은요 수서발 KTX와 서울역발 KTX의 차별화 전략은 신문과 이어폰을 제공하는 거, 특실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거, 겨우 이 정도입니다. 이어폰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요즘 다 이어폰 갖고 다녀요 지금. 예. 자, 이런 지점을 오늘 한국일보가 일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수익 근거도 없이 이 노선의 80%나 공유되는 이런 서울역발 KTX, 수서발 KTX 이걸 굳이 회사를 갈라가지고 이익을 반분하는, 그래서 코레일 내부 자료를 보더라도 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레일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 순손실을 끼치는 것이 자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거든요. 네. 아니 손해볼 일을 왜 해요 도대체. 자, 그걸 유식한 말로 배임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배임입니다. 이거는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 이 한국일보 29면을 가보면은 권영숙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칼럼이 있습니다. 민영화에 얽힌 진실이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은 민영화인가? 아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코레일이 41%의 지분, 연기금 등이 59%의 지분을 갖는, 그러면서 코레일이 대표이사를 맡는 코레일의 자회사다. 하지만 그것이 민영화와 완전히 무관한 것인가? 아니다.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것은 현재의 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른다. 코레일의 자회사든 뭐든 일단 주식회사가 되는 순간 이 회사는 수익률에 민감하게 되고 연기금은 수익률이 낮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가고 이사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자회사를 매각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의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이 곧 분할 매각을 통한 민영화로 이어진 수많은 사례들을 세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연 수서발 KTX가 코레일의 만성적자 극복을 위한 혁신의 시작인가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유럽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영국의 경우 공기업 부분 매각으로 철도 적자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 국회에서 나온 한 보고서 역시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으로 코레일은 5천억 이상의 경영 적자를 보게 된다고 한다. 너무도 명확한 사실이 눈앞에 놓인 셈이다. 지금 남은 문제는 이 진실에 어떻게 대처하고 정부는 파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좌측 자료 이미 다 예견된 그런 전망을 보면은 이 수서발 KTX 자회사 만드는 건 이건 자폭입니다. 마치 4대강 사업을 보지 않습니까? 가는 물길 막아놓으면 물이 썩는다. 이건 일종의 진실을 떠나서 상식이죠. 근데 이 상식을 거스르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뻔한 그 진실을 외면하고 역행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일 또 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바로 한국일보의 논지입니다. 한겨레 일면에 철도노조 파업 관련한 소식 또 있습니다. 코레일이 철도 파업에 대응해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정규 직원에게도 안전교육 100시간이 필요한 열차 차장 업무 얼마나 교육을 했을까요? 대체 인력 투입하면서 24시간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24시간만 교육받은 한국교통대 학생들이 이렇게 배치가 됐다가 그젯밤에 참사가 있었던 거죠. 그젯밤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출입문에 낀 상태로 출발해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전동열차에도 교통대 학생이 차장 업무에 투입이 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 학생들은 3일 동안 24시간의 교육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하루 일당은 15만 원 정도로 실습차 오거나 단기 계약 방식으로 고용한 인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철도노조가 왜 파업을 했느냐. 파업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발했다. 동아일보는 이런 논조로 몰고 가더군요. 자, 그러나 그보다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저는 수익에 민감하게 되고 안전에 소홀하게 되는 민영화의 미래가 이러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게 됩니다. 네. 민영화된 철도, 이 당연히 그 안전은 결국 잘해야 본전인 건데 여기에 돈을 많이 쓰면은 수익성이 떨어지니 안전 요원 배치라든지 안전시설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받게 일로 해버린다면은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이 참사 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이 안타까운 것이요. 더 안타까운 것이 예. 코레일 측에서 이 학생들 이 단기 교육 시켜서 투입할 때 예. 노조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조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위험하다고. 예. 안전 교육을 지금 100시간 하도록 돼 있는 게 이게 단협 사항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 없이 그냥 24시간 교육하고 투입하니까 안 된다. 이런 예. 식의 대체 인력 투입은 위험하다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예. 코레일이 괜찮다고 했어요. 예. 왜 괜찮다고 했겠습니까? 야, 너희들 없어도 철도 잘 돌아가. 오기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한겨레 신면을 가보겠습니다. 다른 소식인데요. 국내 최대 역사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역사연구회가 교학사 교과서 40쪽에 나오는 이야기 한국사 발해의 자취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서 이거 딴 책에서 퍼온 거다. 말 그대로 표절, 무단전제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2002년에 출판된 한국생활사 박물관 6편 이 교양서적 43쪽의 문장을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자, 그 책에 등장하는 경상북도 경산시에는 영순 태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발해가 멸망한 뒤 고려로 망명해 들어온 발해 유민의 후손이요 대조영 일가의 후예다. 그들은 강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만 천여 년 전 그들의 조상은 전혀 다른 억양의 사투리를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구절이 이겁니다. 교학사 교과서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 내용은 말이죠. 학계의 통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책에 실리고 5년 뒤 한 논문에 소개됐을 뿐입니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내용도 아닌데 그와 똑같은 내용이 교학사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은 뭐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가 많은 교과서는 결국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 표절 의혹의 끝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미궁에 빠졌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또 하나 있네요. 전남 장성군이 말이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태어났던 집을 복원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성이 고향인 김황식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41대 국무총리를 지냈는데요. 자, 여기 뭐 승가 복원 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3억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자, 이 부지를 구입하는 데 1억이 들어가고 본체와 사랑채 등 2개 건물을 보수해서 전시관을 만드는데 이렇게 한 2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 마을 주민은 김황식 전 총리의 생가라고는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 생가에는 가족들도 잘 찾아오지 않는다. 김황식 전 총리 집안은 다들 대단한 분들인데 왜 군에서 집까지 사서 복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장성군의 그 재정 자립도가 얼마인가 봤더니 15.3%였습니다. 예. 뭐 이게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장성군에서 뭐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김황식 전 총리가 뭐 대통령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총리를 했어도 잘했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잘했으면. 예. 도대체 이분 뭘 했죠? 4대강 사업을 하셨죠. 자기들은 잘한 거라고 하니 아마 업적이라면 4대강 사업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조선일보 8면을 가보면 이와 연관된 맥락인지 싶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이 내년 서울시장 후보를 다 뽑아놓은 모양입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내년에 당내 인사들을 먼저 경쟁시켜 본 다음 여의치 않을 경우 김황식 전 총리를 추대하는 이른바 선당 후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고위 당직자가 말한 것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맞설 만한 후보가 당내에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띄워본 뒤 만일 호응이 없을 경우 김황식 전 총리를 최후의 카드로 내세울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당 안에서는 지금 정몽준 의원, 이해훈 최고위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두고 보면 알 것이다. 김황식 전 총리가 취재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말이죠. 네, 두고 보면 안다. 두고 보면 안다. 뭐 나올 뜻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김황식 띄우기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전남 장성군 군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일 텐데. 자, 오늘 경향신문 12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최모군의 개인정보를 알아봐달라면서 부탁한 조영 청와대 행정관. 이 조영 행정관뿐 아니라요. 조영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최모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도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조영 행정관, 조이제 국장, 이 두 사람이 배후를 감추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최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 유출하도록 지시한 윗선을 쫓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한겨레 보도를 전해드렸죠. 예. 이 사람들끼리 그 문자 오간 시점으로부터 2시간 전에 이미 이 최모군의 관련한 개인정보가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서로 부탁하고 부탁받고, 그러기, 보다 앞서서 2시간 전에 이렇게 이미 파악이 됐다? 그렇다면은, 결국 지금 조영, 조이제는 이 사건과 무관한 인물일 수도 있다. 이런 추정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변죽일까요? 계속 뭔가 팝업하면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 저는 어제 그랬잖아요. 예. 라인이 복수일 가능성이 있다. 예. 설마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 이들이 연극을 했다고 생각하기에는 예. 너무 비현실적 아닙니까? 예. 앞서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 또 조영 청와대 행정관, 조희재 서초구청 국장, 전 정권의 영포라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뭔가 구색이 좀 맞았어요.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김모 국장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고, 조영, 조희재도 이거 사실은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게 진짜 몸통이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들을 앞세워서 감추려 했던 몸통은 과연 누구일지 여러분들 다 짐작이 되실 겁니다. 예. 자, 전 진짜 짐작을 못하겠어요. 짐작 못 하시겠어요? 네. 예. 이게 사실은 정통 언론인 출신과 이른바 야매 출신이 바로 여기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 정통 언론인은 사실만 믿으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박근혜 정부 시대를 살면서 짐작하는 것이 곧 사실이 되는 이런 참으로 이 비극적인 현실, 이 현실을 감안한다면 조금 상상력을 더 발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짐작 저널리즘이 한 영역을 구축하겠어요? 모든 짐작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니 이게 정말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안녕들 하십니까? 이 신드롬. 예, 지금 대학가가 아주 들썩입니다. 오늘 한겨레 경향은 이런 현상이 왜 가능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전하고 있는 반면에, 조선일보는 폄하하기 급급하고 있고, 중앙일보 역시, 안녕들 하십니까? 와 같은 맥락의 이런 글, 대자보가 이어서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극소수의 목소리, 이런 것과 거의 대칭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학가가 이념 논란에 휩싸였다. 아니, 이게 이렇게 볼 부분입니까? 중앙일보에 계신 분들은 안녕들 하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소수의 목소리도 당연히 소중하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 소수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주목할 만한 주장인 것이냐? 이 제대로 된 언론인이라면 이거 감별을 못합니까? 이거 제목 대자보 한 장에 대학가 이념 논란. 그 밑에 소제목으로 예. 아니 대학생이 글을 올렸다는데 왜 노동당원 고대생 글이 촉발 이렇게 씁니까? 노동당원으로서 글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본인이. 예. 지금 그 당하고 연락도 안 한다면서요. 예. 자, 순수한 대학생 입장에서 대자보를 쓴 게 아니라 노동당 차원에서 의견을 밝힌 것 아니냐는 의문을 또 오늘 중앙일보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념색을 더 씌우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 이 신드롬을 어떻게든 꺼보려는 이런 그 보수 언론의 행태를 보면은 아직까지 조중동은 조중동인 모양입니다. 네, 중앙일보가 불을 끄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한 언론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12월 철도노조 파업할 때 중앙일보가 중요한 특종 하나를 합니다. 예. 한 수능을 치르는 학생이 서울대 면접시험을 보러 가는데 예. 수도권 전철 파행 운행 때문에 예. 면접시험에 늦어서 예. 시험을 치르지 못해서 결국 탈락했다. 예. 이 기사를 일면에 실었어요. 2년간의 소송 끝에 기사를 모두 내렸습니다. 네, 그 기사는 허위 보도다 이렇게 판결이 났죠. 국민일보 종교면을 가보면은 MBC 앞에 일군의 무리들이 모여서 항의 집회를 하는 사진이 실립니다. 일군의 그 집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랬던 모양이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교단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을 써놨네요. 자, 이 앞에서
이영훈 목사가 PD 수첩의 방영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요. 피켓을 보니까 PD 수첩 편파 방송 금지, 언론을 통한 교회 박해 금지, MBC는 교회 폄하 중단하라, 이런 팻말과 플래카드를 들고 방영 금지를 요구하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에 방송될 MBC PD 수첩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있길래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광고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조용기 목사의 재정비리 또 불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오늘 밤에 MBC PD 수첩을 통해서 방영이 됩니다. 이거 방영하지 말라고 어제는 사설로, 오늘은 또 기사로 국민일보가 MBC를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MBC가 이것에서 압박으로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좀 초라하네요 보니까. 예. 지금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5천여 명이 기도회를 연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5천 명입니까? 이 사진에 이렇게 보이나요? 아니 MBC 앞이 인도 부분인 것 같은데 예. 5천 명이 어떻게 모여요 이곳에? 이거 뭐 500명도 안 돼 보이는데요. 그리고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이 예. 교계 신문인가 보죠. 개신교계 신문이긴 한데 네. 예장 통합 같은 큰 교단에서는 네. 2단 옹호 언론으로 낙인이 박혀서 통일교하고 연관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기사에도 5천 명이 모였다고 했고요. 예. 제목에 예. 필리핀에 70억 구제한 것은 한 줄도 내지 않고 인용부호가 붙어 있어요. 예. 이건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 이 어제 집회한 측의 주장을 실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수천억 주면 한 70억은 어디다 내겠습니다. 그리고 큰 페이 내겠습니다. 그 기사 제목에 제가 이런 성경이 나온 말로 반박해 보겠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예. 그건 저도 압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우리의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I really didn't get to know until later on that my grandfather was a leader in Korea. 외가에서 자라서 할아버지가 독재자인지 몰랐습니다라고 밝힌 김한솔 씨의 말이었습니다. 김한솔 씨가 프랑스 기숙사에서 목격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프랑스 경찰은 장성택 처형으로 김한솔 씨의 신변에
위협이 커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김한솔 씨에게 김정은 현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어떤 사람인가요? 1번 삼촌, 2번 사촌형, 3번 혼외아버지, 4번 고모부.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기문 유엔 총장이 그 북한 장성택 사형 문제에 관해서 입을 열었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장성택 사형에 대해서 한반도 주변국도 북한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되 섣부르게 행동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더 많은 긴장 상태를 원하지 않는 만큼 상황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또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근무 체제를 지시했는데요. 반기문 총장이 그거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주변국들이 북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반 총장은 장성택 사형은 기본적으로 인권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했는데요. 사형 문제만큼은 유엔 자체가 전체가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사무총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들이 북한 상황에 대해서 전화 통화를 했군요. 그저께 밤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전화 통화를 해서 한반도 상황의 관리와 대응을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케리 장관이 동남아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를 한 거라고 하니까 상당히 긴급한 논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전체적으로 전해지는 않았는데요. 통화 후에 케리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불안한 북한에 핵무기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대화를 두 사람이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어제 베이징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북한 정세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중국이 그동안 관망 자세에서 뭔가 좀 더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개입하는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이 변화된 움직임을 보일까요? 미국이 장성택 처형 직후에는 극단적인 자연인함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논평만 하는 태도였는데 케리 장관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앞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한 소식통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이 커졌고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중국마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던데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미국이 북핵 협상에 적극 나설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미국이 좀 심하게 말해서 무슨 테러 집단한테 핵무기가 쥐어진 그걸 브로큰 에로 부러진 화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북한 상황을 인식한다면은 불필요하고 또 위험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반기문 총장의 발언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이 한국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청와대 어제 발언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자,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사무조직을 설치하라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의 지시 사실만 나왔고 네.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와서 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노무현 정부 중반까지 있다가 없어진 NSC 사무처를 부활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NSC는 대통령한테 안보와 관련해서 자문을 하는 헌법기구고 의장은 대통령인데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이런 부처들이 각각의 고유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조정해서 정부의 안보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 NSC 사무처는 그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없애라고 예. 했던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NSC 사무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당시 한나라당, 야당 한나라당이 NSC는 자문기구인데 정책 조정까지 하는 건 월권이다. 이런 논리로 없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런 압박도 있었고 또 다른 이유도 있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사무처가 없어졌고 이명박 정부 동안에는 내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새누리당 정부가 사무처를 부활시키는 거는 좀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자문기구는 정책 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과거의 한나라당의 주장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게 생기면요. 그 최근에 뭐 최근뿐만 아니죠. 그 외교 안보 이런 사항에 있어서 부처별 엇박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조율이 좀 될까요? 뭐 올해 남북 대화라든지 최근에 장성택 숙청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엇박자가 있었는데 외교안보 부처 그리고 청와대 간에 딴소리를 한 경우가 그동안 꽤 됐고 또 이명박 정부 때는 외교안보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말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NSC 사무처 설치를 지시한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도 다 NSC를 만드니까 그런 흐름에 따르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은 제도라서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시스템을 통해서 안보정책과 대북정책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건데요. 지금처럼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라면 NSC 사무처를 만든다고 해도 있으나마나한 기구가 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먼저 바뀌는 게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독일의 정치 상황 부럽다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메르켈 독일 총리가 국방장관에 자신의 정적이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여성을 임명했어요. 예, 여성이 국방장관이 된 것은 독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폰 데어 라이엔이라는 사람인데 메르켈 총리하고 같은 기민당 소속이지만 전국적인 최저임금제라든지 또 기업 임원의 여성 할당제 이런 거를 도입하자고 주장해서 메르켈하고 맞섰던 일종의 당내 정적 관계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과거에 가족부 장관 또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었고 또 이번에 국방장관까지 시킨 메르켈의 정치력 이것도 굉장히 고단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기 총리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은 보수 정당인 기민당 안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라서 독일 좌파들 쪽에서도 지지가 많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주류인 군부를 앞으로 어떻게 지휘할지 또 차기 총리감이 맞을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메르켈 총리는 야당 정책 많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네,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도 이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이 사람은 육아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동성애 결혼 이런 것까지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이 메르켈의 포용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대연정을 하게 된 중도좌파 3인당한테도 장관 6개를 줬는데요. 경제에너지부, 외무부, 노동부, 환경부, 법무부, 가성여정부 이렇게 가정여성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중도좌파한테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미군 헬기가 불시착을 했습니까? 어제 오후 3시 반경에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주일 미군 헬기가 기지 밖에서 불시착하고 또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탑승자 4명 중에서 2명이 다쳤고 헬기의 프로펠러가 부러지고 꼬리날개가 또 파손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는 주택가와 학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나가와현 지사 그리고 중앙정부의 외무성 북미국장 이런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오키나와에서 미군 헬기가 추락했었고 또 오키나와에서는 오스프리라고 그 수직 이착륙기 문제 때문에 엄청난 반대 시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런 사고가 나면서 주일 미군의 헬기 안전성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래도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건설 노동자들이 잇따라서 사망하고 있어요. 월드컵 개막이 한 반년 정도 남았는데요. 브라질의 마나우스라는 곳에서 3일 전에 경기장 건설 노동자 한 명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고 충분한 장비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제보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2주 전에도 상파울로의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2명이 죽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브라질 곳곳에서 지금까지 월드컵 공사로만 총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경기장 공사가 늦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24시간 공사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 데가 여럿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추세라면 가장 희생이 많은 월드컵이라는 오점을 역사에 남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의원들이 전국의 핵으로 부상하는 마당. 대학 곳곳에서 안녕하십니까? 신드롬이 퍼지는 상황. 새누리당에도 청년 비례대표 의원이 있긴 한데 그들은 왜 조용한 것일까? 그런데 어제 드디어 입을 열었으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상민입니다. 오늘 저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이 시간 발표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께 약속을 했고 국민은 우리 새누리당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받던 새누리당은 반값 등록금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반값 등록금 예산을 5천억 증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촉구합니다.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키라는 한방. 의뢰 선거 때 공약으로 한 번 쓰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서 2014년까지 반값 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공약으로 한 번 쓰고 입시 썼던 새누리당. 예기치 못한 목소리에 당황한 듯. 청년 비례대표들은 계속적으로 좀 극단적인 언행으로 이딴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함량이 좀 모자라는 그런 막말을 늘어놓고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에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청년 비례대표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대표하고 있는지 대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대학 학생회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청년을 비례대표라고 뽑아놓고 그 철없는 발언에 대해서 청년 비례대표에 대한 어설픈 시행으로 국가 혼란을 야기했음을 인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깊은 반성을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학 학생회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청년을 비례대표라며 뽑아놓고서는 그 같은 풍파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마땅히 징계를 해야 합니다. 아, 이 목소리는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비난할 때 나왔던 말들. 노종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7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9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KTX도 평소의 88%만 운행됩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지하철 1에서 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 메트로 노조도 파업할 예정입니다. 철도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모두 발부됐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어제 김명환 철도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모두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이모 심리전단장이 댓글 등 심리전단의 활동을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했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심리전단의 활동은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등 개신교 여러 교단과 단체가 어제 잇따라 시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종교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57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재조정하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4차원 영성글로벌 포럼 등의 관계자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포함한 14개 교회 신도 천여 명이 서울 MBC 본사 앞에서 조용기 목사 비리 고발 방송을 저지하기 위한 기도회를 연 가운데 MBC PD수첩은 조용기 목사의 부정 및 불륜 의혹을 취재한 내용을 오늘 방송할 예정입니다. KT 차기 회장으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KT는 어제 서울 KT 서초 사옥에서 최고 경영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황 사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포스콘 내 산소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해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2명은 포스코 건설 하도급 업체 직원으로 산소 공장 탱크 안에서 작업 도중 질식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신속한 뉴스, 정확한 분석,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는 국민TV 라디오의 모든 콘텐츠를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메이커의 생생한 발언을 담은 인터뷰 녹취, 기자들이 발로 뛰어 만든 현장 리포트,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칼럼, 국민TV 뉴스의 특징입니다. 인터넷 이슈의 출발점, 국민TV 뉴스. 지금 접속하세요.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만듭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들이 조용기 목사의 비리와 성추문 의혹을 불륜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된 기자회견이어서 상당한 반향이 있었지만 조 목사 아들이 회장으로 있는 국민일보가 최근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던 쪽에 국민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상옥 장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일보 보도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뭐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더군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보도는 모두가 허위입니다. 왜냐하면 네. 교회 진상위원회가 아직 중간 발표도 한 사실이 없고, 네. 또 누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국민일보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신문을 냈는지 네.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네. 그제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강희수 원로 장로가 예. 아침 장로 전체 기도회에 나와서 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중간 발표한 일도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달 말까지 시한부로 정한 결정을 기다려달라. 네.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일보가 특별 취재팀이라고 해서 애매모호한 사람을 내걸어놓고 내놓은 모든 기사는 인정할 수가 없고,
네. 지난 주일날 순복음 가족신문에는 특보라는 또 내용을 내놓은 거 있는데요. 네. 이것 또한 누가 발행했는지, 누가 주동이 됐는지 이거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문은 아마 국민일보 쪽에서 만들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했는지 지금 색출하는데 힘을 쏟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배포된 주일특보라는 것의 정확한 발행 주체는 알 수 없지만 국민일보로 추측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쪽 아니면 발행할 데가 없죠. 순복음 가족신문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그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가 보죠? 그 강희수 장로님이? 그렇습니다. 네. 그분께서, 이런 의혹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자 국민일보에 또 사설도 실리고 하지 않았어요? 네, 난 사설 본 일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 내용 하나하나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전에 기자회견 하실 때요. 네. 우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에게 특별 선교비 600억 원을 줬다. 이런 주장을 하셨죠. 네. 그런데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600억이 아니라 480억이다. 예. 그리고 영수증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더군요. 네. 600억 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추정치였는데요. 네.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네. 매년 120억씩 예산에 책정이 돼 있었고, 네. 2008년도는 60억으로 줄여서 네.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공식 확인이지만 예산서를 보고 하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경리국 자료라고 그래서 2003년도는 2억 4천만 원, 네. 또 2004년은 120억 쭉 해서 네. 2007년도도 160억, 네. 그리고 482억이라고 이렇게 나온 서류를 한번 본 일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여기 나갈 때 교회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쳤는지, 이것을 누가 가져갔는지, 특별 선교비라고 그래서 네. 그것을 우리가 밝히자는 것이지, 숫자는 물론 숫자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물론 이것을 누가 가져가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 교회는 매년 42억 원 정도의 선교비가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예. 그 고정 말고 난데없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왜 이것이 책정이 됐는지 하는 의문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기한 것입니다. 네. 국민일보 이와 관련된 보도를 보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요. 네. 특별 선교비가 600억이든 480억이든 거액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다는데 이것이 선교비로 지출된 쓰인 영수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한테 선교비를 준 것에 대한 근거를 남겼다는 것인지, 그거는 좀 불명하고. 저희들도 알지를 못하고 있고요. 네. 그것은 교회가 밝혀야 되겠죠. 네. 아무튼 특별 선교비 수백억 원이 조영기 목사에게 전달된 것은 사실로 확인된 셈이군요. 네. 네. 그리고 CCMM 빌딩, 국민일보가 지금 입주해 있는 그 빌딩 건축비와 관련해서 네. 1,000억 원 가까이 돌려주지 않고 빼돌렸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일보 보도는 조영기 목사는 무관하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시에 네. 담임 목사가 조영기 목사입니다. 또 동시에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 또한 이사장이 조영기 목사입니다. 네. 그것이 건물이 처음에 지어질 때는 우리 교회가 의혹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설교 때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복도나 변소 앞에서 분방 공부를 하고 있다. 네. 이런 것을 보고 참으로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교회 학교가 주로 사용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어린이 교육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 교회 그것은 굉장히 염원 사업 중에 하나였고요. 네. 또 지을 때도 우리 순복음
교회의 건물을 지었지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로 지은 일이 없습니다. 네. 그 돈이 교회 돈이 나가고 교회 건물을 지은다고 그랬지 재단법인 선교회로 둔감한 저도 몰랐어요. 또 땅도 살 때 제가 직접 산 사람인데요. 70억을 주고 당시에. 네. 파주 땅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여의도요? 여의도 네. 건물입니다. 지금. 여의도 건물 묻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됐는데 그에 대해서 난데없이 이게 재단법인 순복음교회로 이 재산이 넘어갔고 또 우리 교회가 들여 1634억이라는 돈을 들여 지었으면 네. 당연히 돌려줘야죠. 또 문화관광부의 그 서류를 보면요. 이 돈을 돌려주라고 나옵니다. 네. 왜 돈을 안 돌려주냐 이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와서는 그 재산이 거의 다 있다. 재산이 있으면 밝혀야죠. 지금 현 시가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시가로 따져서 분명히 따져줘야죠. 네. 그리고 그 건물이 많이 팔렸다고 그러는데 왜 팔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왜 여의도 순복에 1600을 다 들여 지었는데 네. 왜 그 재산이 팔려나가야 됩니까? 지금 그 조영기 목사 측 반박은 이거더군요. CCMM 빌딩 소유주가 그 순복음 선교회인데요. 네. 예, 거기 이사장이나 네. 또 돈을 빌려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 조영기 목사다. 같은 이영훈 목사다. 그러니까 네. 조영기 목사는 무관하다. 이영훈 목사는요. 네. 불과 3년 전에 이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고가 터진 것은 조영기 목사 시대에 터진 사고입니다. 네. 그런 것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돈을 빌려주고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순복음교회 이사장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은 조영기 목사입니다. 조영기 목사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파주 1만 평 땅 말씀인데요. 네.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와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파주 땅 1160 얼마 돼요? 11,600평입니까? 네. 이것은 실명제 위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조장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건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의혹으로 제기했는데 네. 이제 그 교회에서 이걸 무슨 변명을 하겠지요. 예, 그러나 저희가 알기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파주에 있는 오살리 순복음교회 네. 대지 그것이 지금 13만 평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건 지금 10만 평 정도는 재단법인 순복음을 다 넘어가 버리고 없고 네. 3만 평 정도가 남았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회가 자체 가지고 있는 교회를 재단법인으로 넘겨버렸는지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재산이 지금 재단법인 순복음으로 넘어가 있는데 네. 이거는 장로들은 별로 안 사람 없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의 재산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재단법인 순복음을 넘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장로들이 모르는 일인데 이거는 이 교회를 지배한 특별한 사람들끼리 만들어놓은 재산 이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밝혀져서 이 순복음 교회에 있는 소위 말하면 기도원은 다시 순복음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퇴직금 200억 원이요. 네. 네. 이것도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역시 국민일보는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200억 원에 대해서는 보니까 예산서 어디에 기록됐다는 건 제가 잠깐 본 일이 있는데 네. 2008년도 60억 특별 선교비 60억하고 네. 조영기 목사 돈이라고 기록되지 않는 200억이 들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퇴직금으로 결정된 내용이 거기에 기재된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200억 원은 운영위원회 결의가 된 바도 없고 네. 운영위원회 결의가 된 바 없다는 얘기는 당에서 결정한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무도 모르게 쉬쉬하고 이 돈이 퇴직금으로 지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 퇴직금인지는 정확히 단정해서 말씀하신 건 아닌. 예, 그렇습니다. 거죠? 이거를 네.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 누구도 지금 이거 퇴직금으로 결정된 바 일단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여하튼 이 돈 200억은 나간 것은 분명합니다. 네, 나간 것은 분명하고 네. 운영위원회 결의는 없었던 것도 확실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네. 네. 단 이것은 한 교회를 이끌고 나왔던 담임 목사가 네. 아무리 세계 제일 큰 교회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그 1,000원, 10,000원씩 냈던 헌금을 모아서 200억이라는 퇴직금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네. 교회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륜 의혹과 관련해서요. 예. 지난달 14일에 기자회견 하실 때 각서, 영수증 등 그러니까 그 여인을 입막음하는 조건으로 그 돈을 지급한 각서, 영수증 등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조작됐다. 네. 이런 내용을 국민일보가 전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다는 내용이더군요. 네, 네. 그 제보가 들어왔으면은 네. 우리가 영수증이나 이런 일체의 것을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보 들어온 사람은 밝혀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고 국민일보는 2010년 7월부터 불거진 조영기 목사 일가의 경영권 분쟁 상황과 관련해서 네. 조영기 목사와 그 가족의 부정과 불륜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네. 그 결과로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3월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특보를 7차례나 발행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 국민일보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MBC PD 수첩에 조영기 목사와 그 일가의 부정 의혹과 보도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일보 조영기 목사와 그 일가의 유불리에 따라서 MBC PD 수첩은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은 언론의 정도가 아니죠. 국민일보 스스로가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1호부터 특보까지 나온 걸 보고 저희들이 알게 됐고 네. 우리 교회의 사고는 거기서부터 터지는 것인데 조영기 목사 큰아들과 작은아들 싸움에서 불거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파리엔 나비인 사실은 저도 일부 관련된 사람인데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르는 일입니다. 네. 나는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무마하는 과정에 하 장로님이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셨죠? 예, 그쪽에 정규선 씨 관련된 쪽 사람과 네. 내가 협의를 해서 네. 이모 장로님이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직접 전달하신 건 아니고요. 예, 예. 네. 전달한 분은 다른 분인데 네. 이번 조사에서 그분도 다 진술했습니다. 네. 그때 전달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조영기 목사 측에서 전달한 돈의 액수가 15억이라고 하고 15억이었고 예. 그와 관련된 각서, 영수증 그리고 그 여인과 조 목사의 당시 어떤 만남 네. 이런 사진 또 뭐 옷까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셨죠. 네네. 네. 조금 전에 PD 수첩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네. 국민일보 어제자 사설에 보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다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MC PD 수첩이 방송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사설에 실려 있었어요. 네. 네. PD 수첩이 오늘 방영될 예정인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PD 수첩 그 취재 과정에 협조를 하셨는지요? 저희들 그 기도팀이 와서 네. 묻는 얘기를 답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물어보던가요? 뭐 그동안에 지금 저 기자님께서 나한테 질문한 이런 내용들이 네. 구체적으로 있는 것을 맞느냐 안 맞느냐 기자회견 한 것이 사실이냐 네.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순복음 교회 내부의 네. 그런 재정 비리 의혹 그리고 또 이번 불륜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 취재를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데 네. 어느 정도로 조사가 진척된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전혀 통보 받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진상조사위원회 그 나가서 무슨 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응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 더 이상 그 뭐 다시 재조사를 하거나 지금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그런 바는 없습니다. 이미 조사 끝났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여성 문제 때문에 네. 불륜 문제 때문에 세 사람이 가서 진술 받았는데요. 네. 그 이상은 더 부르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재정 비리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안 했던가요? 아직 그것은 자체에서 하고 있고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제기한 문제하고 네. 교회 진상위원회가 밝혀진 문제하고 네. 어느 문제 좀 한번 맞춰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반드시 절차를 거쳐줘야지 일방적으로 발표해도 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희수 장로님은
원로회 회장입니다. 원로회 회장이세요? 그건 친목단체니까요. 네. 교회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원로회 그 전임 모두 회장단 출신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분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MBC 앞에서 PD 수첩 방영하면 안 된다는 그 요구를 하는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거기 당회장인 그 이영훈 목사도 참석을 하셨더군요. 저는 금요일 날 참석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제도 했습니까? 그 집회가 금요일이었던가요? 네, 금요일 날 하고 또 어제도 하고. 예. 그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 이영훈 목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어려운데 네. 담임 목사가 그 앞에 나가서 네. 틀렸다 맞다 그것을 지적받은 축의 대표인데 네. 그 나가서 얘기한다면 원당하지 못하죠. 네. 지금 적어도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는 교회의 공식 활동이죠. 그렇습니다. 공식 기구이고요. 네. 그리고 이영훈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시고. 네. 그러면 결론이 안 나온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방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뭐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네. 조영기 언론 목사와 관련된 일부 장로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네.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 네. 아니 사실도 있다는 얘기죠. 네. 사실이 아닌 게 많다 그런 뜻은 사실도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믿고 싶고요. 네. 이것을 담임 목사로서 지금 이런 코멘트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뭐 있다거나 없다거나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겠죠. 어느 쪽도 얘기해도 될 시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이 금년 말까지 하라고 지시했으면은 네. 그건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본인이 하셨는지 아니면 장로회장 중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누구도 지금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위원회는 당회장의 이른바 우리 그 일반인들 표현에 따르면 그런 지휘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 당회장의 지휘와 지시 감독을 받는 그런 조직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네. 당회의 결정 사항이면 당회장이 총주의자죠. 네. 그리고 나 이번 사건은 듣는 바에 의하면 네. 장로 회장이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회장과는 무관해야 되는 조직이네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결론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네. 자, 국민일보 최근 보도 그리고 또 지금 이영훈 목사의 집회 발언 등등을 보면 네. 혹시라도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무슨 홍보 담당자가 네. 홍보인지 공보인지 모르겠는데 뭐 신문하고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기자회견 직전에 네. 조사를 해서 기도팀이 말하는 제시한 내용이 좀 틀리면 네. 그 사람들은 법적 처리하겠다. 그리고 원로 목사는 그 내용을 보면 처리 않겠다.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원로 목사가 무슨 초법적인 인간입니까? 장로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동일한 주의 종들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잘못 있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예. 조영기 목사도 잘못되어 있으면 응분의 조건을 치러야죠. 네. 근데 어느 쪽 하고 어느 쪽 않겠다는 이런 몰상식한 얘기를 하는 목사가 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것은 교회 정의도 맞지 않고 사회 정의도 맞지 않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 하기 전에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팀이 네. 이걸 한 목적은 국민일보에 나왔다니까 내가 드린 말씀인데, 뭐 국민일보하고 조영기 자선재단하고 한세대학을 우리가 몇 사람이 그걸 탈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당연히 대응해야죠. 어떻게 교회 장로 몇 사람이 기도회 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 지적했는데, 네. 그 기관 우리가 무슨 가로챌 모양으로? 거의 교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응하신다는 것은 뭐 명예훼손 등의 그렇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신다는 건가요? 국민일보가 뭘 가지고 그렇게 지적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
혹시 어떤 일정과 관련한 대응과 관련한 일정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도 지금 나중에 안 사시지만 오늘 PD 수첩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나온 내용도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나오리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도 좀 보고 네. 이 진상위원회에서도 정확한 걸 내줘야죠. 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 아침 이른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상욱 장로님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철도노조 파업을 둘러싼 노사 대립에 결국 공안당국까지 개입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정부 공안대책회의가 열린 뒤 노조위원장 등 파업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숨가쁘게 전개되는 철도 파업, 속보 따라가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참여정부 때 코레일 사장을 지낸 이철 전 의원님 스튜디오에 출연해 계십니다. 관련된 내용들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철도노조에 후원금도 보내시고 또 지지 취지의 그런 글도 보내셨더군요. 어떤 뜻으로 보내셨습니까? 예, 철도가 사실은 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많았죠. 네. 저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철도나 철도인들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네. 무능하고 부패하고 비효율적이고 이런 인상을 가지고 철도공사로 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에요. 철도인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데 정부가 그걸 악용하고 오히려 정부가 만든 그런 부채나 적자를 가지고 철도가 만들었다고 하고 이제 뒤집어 씌우고 네. 그런 억울한 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나중에 알고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은 후원금 낸 것도 그런 미안한 마음의 어떤 일환이고 또 이번 파업이 파업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철도원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은 더구나 그렇고 노조 스스로도 그렇겠죠. 그렇죠. 가급적 피하려고 하겠죠. 예, 어려운 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은 다른 파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근로 조건 때문에 파업을 하는데 이번 철도 파업은 국민철도를 지키자. 철도 민영화 하지 말라 하는 어떤 그런 이유 있는 파업이랄까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파업을 하고 있고 그 길이 참 어려운데도 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국민 많은 분도 거기에 적어도 이유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 명분에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하고 있는 이 파업 명분에 공감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 이 박근혜 정부의 시각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그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 동맥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다. 명분이 없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으로서 이런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인지. 전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기막히고 억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평지풍파를 일으킨 게 누구냐 할 때 네. 잘 운행되던 철도, 성실히 근무하는 철도인들을 자극하고 이렇게 파업까지 몰고 온 건 정부입니다. 100% 정부가 만든 파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발 KTX 민영화를 하겠다 네. 하고 발표한 게 정부였고, 네. 지금까지 계속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또 수소발 KTX를 민영화하겠다는 이유도 기가 막힌 거였죠.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중에 가장 알짜배기
장사를 할 수 있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알짜배기 수서발 KTX를 따로 분리해서 네. 민간한테 매각을 하겠다. 그건 도저히 초등학교 학생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논리죠. 네, 적자가 있는데 알짜배기 부분을 빼겠다. 매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적자가 나니까 알짜배기 다른 사업을 붙여주겠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그걸 거꾸로 하면 어느 국민도 어느 누구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네. 지금은 민영화는 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프랑스 가서 불어로 연설을 하셨다고 하죠. 철도를 개방하겠다. 여기에 철도는 공공재고 네. 공익성이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프랑스 자금이 들어오든 미국 자금이 들어오든 또는 연기금이 들어오든 이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투자 자금이 들어올 때는 그건 명백한 민영화입니다. 이건 민영화 이해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할 철도야. 그 이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민간 자본이 들어온다면 그건 민영화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사실관계 부분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오해할 수 있어서 잠깐만 그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발언한 내용은 철도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었고요. 네, 철도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조달 협정 그 부분 처리를 그러니까 개방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고 그것이 철도 민영화로 이제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자회사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거기에 공공적인 성격의 자금 말고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적자가 많이 나니까 네. 이 알짜배기 회사를 별도로 분리하고 네. 거기에 59%를 다른 자금에 배정을 하겠다. 네. 철도는 손대지 마라. 41%만 그 이익금을 가져가든지 운영권을 주겠다. 한다면 거기에 그 논리 적자가 나니까 이 수서발 KTX는 별도로 분리하겠다 하는 것은 견강부회랄까 억지죠. 네. 도저히 맞지 않는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 자체가 저는 민영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또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제가 법의 전문가들한테 좀 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도 네. 지금 필수 공익사업장이라고 해서 네. 철도는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인원은 남겨두고 파업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가 불법인지 하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여러 가지 이 신정부가 들어와서는 참 기맥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정원 정부가 상당 부분이 국가기관이 동원돼 갖고 네. 부정선거를 한데도 불구하고 개인적 일탈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아마 철도 파업도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는지 그건 저는 잘 물어보고 싶네요. 아무튼 기맥힌 그런 용어를 많이 동원을 했는데 불법이다 하는 것도 혹시나 그런 건 아닐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근로조건과 무관하다. 이것은 정부 정책이나 또는 그 사측의 경영 정책과 관련된 일이지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아예 파업에 들어갈 수 없는 거라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볼 때는요. 네. 근로조건이 아니라 국민의 철도를 지켜주겠다 한 이런 파업이 오히려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건 명분이 좀 더 크다. 네. 근로조건이나 임금 가지고 투쟁하고 국민의 발을 묶고 드는 것보다는 국민의 어떤 그 공공재 철도를 지키겠다고 나선 건 어떤 면에서는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의원님 코레일 사장 지낸 시점이 참여정부 때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던가요? 2005년 가을부터입니다. 네. 네. 그때도 철도 경영 효율화 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얘기됐던 철도 경영 효율화와 지금 얘기하는 그런 효율화 네. 차원이 다른가요? 아니요,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네. 효율화는 그 당시에도 큰 명제였죠. 그래서 저는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바로 현장, 전국에 흩어져 있는 현장에 다니면서 정말 이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제가 높은 연단에도 서지 않고 예. 정말 물리적으로 평면적, 수평적 대화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현장의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하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질문을 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지속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효율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직원들도 경영자의 어떤 입장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경영자도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효율화됐고 경영 평가 이런 데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물론 직원들이 전부 만든 겁니다만도 아무튼 그 당시에도 효율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는데 지금도 아직 효율화하는 것은 정부의 어떤 끝없는 요구기도 합니다. 물론 그 효율화 될 부분이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또 직원들도 철도 직원들도 효율화해야 한다고 하는 건 동의합니다만 예. 효율화 때문에 수습할 KTX를 별도 분리하겠다 하는 것은 억지다 하는 점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재임 시절에 그 철도 경영 효율화를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른바 이제 그 노동자들과의 소통, 현장 네. 노동자, 다른 임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 지금은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어떤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성격이 예. 그렇게 다르다고 보시는 물론 그 당시에도 아무래도 노사관계 네. 또 대정부 관계에서 이견이나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저만 해도 2번이나 파업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네. 전반기 파업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서로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파업을 겪었고 제가 그만두기 직전에 네. 또 한 번 파업을 했는데 그럴 때는 노조원 누구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파업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파업 말씀하시는 2007년도 기억이에요. 그런데 저 2만 5천 명 가까운 노조원들이 파업을 선언을 했는데 파업 현장에 조합원 6명만 나왔어요. 그건 대단히 실패한 파업. 노조원들도 명분 없는 파업, 동의하지 않은 파업은 절대로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때는 직원들이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면 효율화되고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 효율화를 이루고 경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정부의 컨트롤, 정부의 어떤 가자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국민의 재산을 지킬 수가 없다. 국민의 그 재산인 철도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하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업 관련 집회를 하는 거 보면 최소한 수천 명이 모이고요. 많을 때는 10,000명 넘게도 운집하고 하더군요. 국민들의 어떤 호응이요. 한 번도 이런 적극적인 지지하는 이해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해 본 적이 없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파업을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철도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습니다. 우선. 그런데도 그렇게 어려운 파업을 하고 국민들은 또 어려운 환경에서 파업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하는 그건 참 특이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지금 방금 속보 하나 들어온 걸 전해드리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철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방금 올라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속보로 올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경찰이 철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용산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재임 시절에 최연의 현 코레일 사장이 부사장이었죠? 네. 그 당시에 최 부사장은 이런 경영 효율화나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민영화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조금 설명이 어렵습니다만도
철도는 상하 분리가 되겠습니다. 네. 인프라는 철도 시설공단에서 네. 운영을 하고 있고 열차만 이제 철도공사가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통합해야 한다. 예.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정부의 어떤 입장과는 전혀 상반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즘 와서 이 수서발 KTX를 분리 운영하는데 거기에 앞장서고 계셨는데 참 왜 그런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안타깝네요. 네, 뭐 자회사 분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겨레 신문이 특정 보도한 내용이던데 그 정부와 코레일이 그 적자 노선을 이제 포기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합의했다는 문건이 한겨레 신문 보도가 됐거든요. 그거는 그 적자 노선을 민영화하겠다는 그런 수순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걸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네. 명백한 것은 철도를 전부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하는 건데 이 많은 철도 전문인들 아마 거기는 뭐 최연애 지금 현 사장도 포함됩니다만도 네. 철도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을 다원화하는 것은 또 사고의 위험도 키운다 네. 하는 것은 정설입니다. 최연애 사장은 최연애 사장님은 작년도에 이 모 일간지에 아주 특별한 기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지금의 철도 공사가 높은 인건비나 부실 경영의 어떤 뭐 그런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게 고속철도 민간 개방을 하는 그런 논리가 될 수는 없다.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한 이야기하고 고속철도 민간 개방은 고객에 반한다. 네. 이런 뭐 뚜렷한 주장을 하셨고 경쟁 체제 도입은 철도나 교통산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네. 고속철도의 민간 참여는 극단적인 방법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면서 이런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대를 하셨는데 이게 철도 전문인들, 철도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뭐 영어로 하면 ABC랄까요? 기초 중에 기초의 어떤 네. 그런 논리인데 좀 어줍잖은 미국식의 경영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경쟁 지상주의자들이 자꾸 철도의 경쟁 이런 논리를 도입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간선 도로에다가 다른 운영 체계를 가진 그 두 개의 기관을 투입하는 철도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철도 선진국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철도는 철저하게 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네, 최 사장의 그 글은 언제 올린 글이라고 그러셨죠? 작년도 1월 달에 네. 뭐 철도 민영화 문제가 거론될 때 네. 그걸 반대하는 취지의 어떤 글을 뭐 일간지에 올렸는데 그럼 사장이 된 이후에 그럼 입장이 확 바뀐 건가요? 그런 거겠죠. 어떤 뭐랄까 자기의 어떤 뭐랄까 지조랄까 자기 어떤 주관이 완벽한 180도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되셨는지 정말 안타깝네요. 네. 그 재임 시절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재임 시절에 특히 제가 기억하는 것이 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못 하고 나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당시는 제 재임 중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제가 거기에 취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해결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500명 되는 이제 직원들이었는데 네. 그 중에 400여 명을 해결하고 한 60명 정도가 거기에 이제 반대를 하고 계속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건 정부도 반대했고 그런 식으로 정규직을 취업해주는 정규직으로 받아 비정규직 자회사의 비정규직을 본사의 정규직으로 받아달라 하는 요구였는데 정부도 반대했고 노조원들의 대다수가 반대했습니다. 네. 더구나 또 제가 취임하기 전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주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의의 재판으로 가자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40명의 직원들은 모두가 자회사로 갔죠. 정규직으로
다른 네.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예, 정규직으로 이전을 하고 그걸 이전을 반대하는 그걸 못하겠다고 파업에 들어간 한 6, 70명 정도가 끝까지 투쟁을 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선의의 재판으로 가자. 이건 판결 없이 후임 사장이 그걸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네. 더구나 정부가 반대를 하고 실제 직원들이 대다수가 반대를 하는 그런 합의를 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고 늘 설득을 해도 아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정치인이 왔으니까 결국은 합의를 해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건 해결을 하지를 못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인 설명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사실관계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2004년에 입사를 하셨죠. 예. 예. 2004년에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입사를 하셨죠. 그거는 사실관계가 그런지 그건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예. 주장은 그렇고요. 예. 예. 그래서 2006년이 됐습니다. 그때는 예. 이미 이철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예.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이전 사장 있을 때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내놓으신 일종의 해결책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가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상당수가 그리로 갔고, 예. 그리 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기존의 약속을 지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이전을 발표를 하니까 네. 그때 본사의 정규직으로 받아달라 네. 하는 게 그분들이요. 제가 먼저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이전을 그 계약 기간이 도래했을 때요. 2006년에. 예.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주장은 2004년도에 이미 본사 정규직을 약속하고 고용을 했다.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네. 전임 사장들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네. 과연 그건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도 아무튼 그걸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저는 선의의 재판, 소송을 통해서 피고와 원고가 바뀌겠지만도 그러나 판결 결과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1심 판결에서 그분들이 이겼잖아요. 예. 근데 1심을 따르기로 했는데 1심에 따르기로 했던 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아무튼 판결 결과에 따라 네. 그분들 거기에 상당한 대우를 받았죠. 그러니까 판결 결과를 누구든지 그걸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최종심이면은 판결 결과 따르겠다는 합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1심을 따르겠다는 그런 합의를 했던 것은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지금 이제 공공기관의 정규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10년 가까운 10년 가까이 전에 이미 저희들은 정규직화를 해주었고 거기에 반발하는 일부 노조원들 그분들이 일으킨 이제 문제였는데 실제 노사 합의상에서도 그런 특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재판을 하자고 한 이유는 제가 합의를 해줄 수 없는 그런 단협에서도 본사의 정규직은 모두 공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 특채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조건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합의를 해드리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아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에서 혹시 좀 참여해달라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도, 저는 현장 정치를 이제 끝을 낸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현장 정치를 하지 않는다. 네. 또 어떤 공천이나 임명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가 작은 조언을 하는 건 언제든지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안철수 의원 안철수 신당 세력 이른바 그쪽은 뜻이 다르다. 나는 반대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저는 현재 민주당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신당 쪽도 검증된 그런 정치 집단은 아니죠. 네. 다만 민주당이 워낙 실망을 많이 주니까 반사적으로 그쪽의 지지를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 다
건강하게 발전해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이 전국, 우리 나라, 이 사회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견인 세력으로 함께 성장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말씀을 미리 하셔서 제가 이 질문이 좀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는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미 현장 정치에 손을 뗀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저는 출마를 안 한 지도 오래됐고요. 네, 코레일 사장 그만두실 때도 2008년도 총선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니요, 그때도 안 하셨죠? 예, 안 했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승무원들의 정규직화, 네. 제가 해결해드리기가 불가능한 그런 걸 요구를 하면서 총선 때 우리가 앞에 나가서 유세하는데 방해를 하면 당선될 줄 아느냐고 좀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좋다, 내가 출마를 안 하겠다. 그러나 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그런 게 내 합의를 할 수가 없다 하고 이제 한 그런 원인 때문에 그 다음에 출마를 하지 않았고, 출마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정치란 게 물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도 이제는 제가 정리를 해야 될 단계다 하고 현장에서 손을 떼게 된 그런 꼴이 됐습니다. 아, 그럼 2008년도 출마 원래는 하실 의향이 있으셨군요. 원래는 그런 굳이 안 한다는 계획은 없었지만 네. 정치를 하다 보면 자연히 어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까? 저절로 출마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한번 좋다, 내가 안 하겠다. 네.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마를 안 했고 그 이후에는 출마는 이제 끝난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례지만 좀 제가 이렇게 대면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 조금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즘 워낙 노 정치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유신시대 활동 맹활약을 하시던 그런 분들 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보다는 굉장히 젊지만 네. 저도 벌써 60대 중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각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 전 코레일 사장과 현재 철도 노조 파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정태춘 그대 행복한가. 10년 전 2003년도에 발표된 정태춘 5집 아 대한민국에 수록된 곡이었죠. 요즘 청춘들이 외치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의 2003년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이 감추고 왜곡해온 현장을 찾아갑니다. 지난 7월 현대차 희망버스에 참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수십 명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
오민규 정책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판결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징역 2년 선고받은 분이 있던데 누구시죠? 지난 10월에 구속이 됐었는데요. 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전 지회장이었던 박현재 지회장, 그리고 강성용 수석 부지회장, 그리고 김응효 조직부장 세 분이 당시 구속이 됐었는데요. 네. 2달 만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박현재 지회장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요. 네. 강성용 전 수석 부지회장하고 김응효 전 조직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강성용 수석하고 김은교 씨는 지금 석방이 됐고요. 집행유예형을 받고 일단 석방이 된 상태입니다. 네, 예. 박현재 전 지부장은 징역 2년이니까 앞으로도 한참 복역을 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어떤 판결이 나왔죠? 그날 사실 이제 한 조합원들 총 45명 정도가 재판을 받았는데요. 네. 그 세 분은 구속 상태였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네. 총 그 박현재 지회장은 징역 2년의 실형, 그리고 나머지 그 수석 부지회장과 조직부장 비롯해서 8분 정도가 그 집행유예형이 떨어졌고요. 네. 나머지 30여 명 조합원들에게는 작게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가량의 개별적 벌금들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있었던 현대차 희망버스 때 그 현대차 공장 그 울타리를 놓고 용역하고 대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박현재 지부장이 지시했다. 이런 혐의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폭력이 있었던 건 사실인가요?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요. 예, 있긴 있었고요. 전부터 회사 측에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을 납치해서 폭행을 가하고 경찰서에 인계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납치해서 경찰에 인계를 해요? 예. 체포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사 내에서 그 납치를 해서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서 경찰서로 인계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분노한 시민들이 그때 울산으로 많이 오셨었고요. 그래서 공장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그 과정에서 이 공장 들어가려는 그 대우를 막으려는 경비대들하고 물리적 충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그때 상황을 저도 어렴풋이 기억합니다만 아산에서도 한 분 숨지는 일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울산에서도 예기치 않게 회식 자리였습니다만은 그 사망 사건이 있었죠. 노동자들 사망 사건이. 그래서 아마 좀 여러 가지로 노동자들이 격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그런 배우에게 물대포를 쏘고 엄청난 그 폭력들이 또 다행히 됐었지요, 당시에. 그게 경찰에 의한 폭력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측 용역에 의한 물리력 행사였습니까? 당시 초기에는 경찰들은 거의 지켜보기만 했고요. 사측 관리자나 용역들이 직접 나서서 펜스를 치고 거의 경찰들이나 다름없는 일들을 현대차 사병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측 관리자나 용역들이 그런 일들을 벌였었습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지금 그 노조원들의 그 폭력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한 거고요. 그 당시에 소화기를 쏘고 심지어는 소화기 빈통을 이따금씩 던지고 이물질을 던지고 어떤 폭력을 행사한 그런 용역이나 사측 관리인들은 처벌된 경우가 있나요? 저희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함께 조사를 해서 약 10여 명의 관리자나 경비대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처벌을 받았다면 언론에 떴겠죠. 그게 저도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오더군요. 그렇다면 아직 처벌받지 않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인데요. 11월 29일로 기억합니다. 쌍용차 불법 파견을 확인하는 판결이 있었죠. 그날
안타깝게도 손해배상 판결을 하고 같이 나와서요. 같이 나왔어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판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존의 불법 파견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은 완성차 업체에서는 현대차하고 한국 GM에서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쌍용자동차에서도 똑같은 불법 파견을 확인해주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 내용도 네. 현대차나 한국 GM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들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판결문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생산 라인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를 조립을 했고 하청업체가 하는 일은 그저 근태 관리 이상 하는 일이 없었고 네. 따라서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것을 요하지 않고 거의 자동차 조립 업무는 원청의 지시에 의해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다 동일하게 업무를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네. 따라서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네. 그 불법 판결로 확인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좀 특별한 증거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을 맡고 있는 서맹섭 지회장 얘긴데요. 네. 2003년부터 쌍용차에서 일을 했는데 2005년에 네. 당시 산업자원부, 지금으로 따지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겠네요. 네. 여기서 주최하는 국가 품질 경연대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정규직 노동자하고 같이 이제 당시 차차 A팀 대표로 참여를 했었고, 경기도에서는 최우수상, 그리고 전국대회에서는 대통령 은상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쌍용자동차 회사 측이 자기 회사 신문에 네. 이제 대문짝하게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상 받은 그 사진을 이제 우리 쌍용차의 자랑이다 해서 냈던 거죠. 네. 예, 그것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출되어서 불법 파견의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하라 이런 취지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이 대목에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현대차든 뭐 한국 GM이든 쌍용차든 불법 파견 문제 관련해서 저도 계속 같이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만은 네. 불법 파견이 완성차 업계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동차를 조립하는 노동자들이 네. 똑같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사실은 내 업무가 조금이라도 나사 하나를 조금이라도 덜 조이면 배기가스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차량을 타고 있는 운전자나 승객들이 이 차량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내가 하는 일에 이 차량을 타는 승객들의 안전 이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예, 정규직이 일을 하든 비정규직 일을 하든 똑같이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임금은 차별이고 고용도 항상 불안하고 게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면 당신네들은 현대차나 한국 GM, 쌍용차 직원이 아닙니다. 하청업체 소속이니까 거기 가서 따지세요. 라고 완전히 모른 척하는 모세로 일관하는 그런 사업주들의 문제. 거기에 이제 분노해서 네. 우리도 똑같은 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이고 같은 자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차를 만든다. 네. 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현대차 산타페가 아니라 수타페다. 이런 그 차량 결함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 차량 조립하는 노동자들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들. 그런데 이렇게 대접을 소홀히 하고 이번 차량 결함 얘기를 하더라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회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절망스럽게 내 처지를 개선하려면 뭔가 이 법적인 지점에라도 호소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 출발했던 게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쟁점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그 소송 결과가 나오면은 예. 불법 파견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 근로 감독하겠다는 게 박근혜 당시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쭉 그 입장을 견제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그 특별 근로 감독 안 하는 거죠? 한국 GM에 대해서 지난 3월에 판결이 나왔는데
지난 12월 2일부터 특별 근로감독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네. 네, 한 5일간 했다고 하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이게 6개월이 지나서 왜 이런 걸 했을까라고 해서 한국 GM 노동자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네. 그 특별 근로감독이 있기 바로 일주일, 2주일 전에 정규직과 섞여서 일하던 공장에 있던 비정규직들을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난 현대차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 근로감독 자체를 하질 않고 한국 GM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현장을 바꿔놓고 지금 특별 근로감독을 하는 거라서 솔직히 좀 의심이 되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예, 말이 있습니다만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의심이 좀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자, 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예. 짧게 한 2-30초 정도로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였던 고 최종범 씨 딸, 예. 우리 별이의 돌잔치가 있었다고요? 예. 지난 13일이었는데요. 네. 예, 비록 지금 아버지는 관에 누워 계십니다만은 별이의 인생을 같이 축하해주고 싶은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백규환 선생님 비롯해서 모두 오셔가지고 정말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바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1번 삼촌이었어요. 김한솔 씨와 김정은 제1비서의 관계. 김정은 비서가 김한솔 씨의 삼촌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